이 시간에는 내국적이면서도 보수적이면서도 이렇게 역사를 전무하신 우리 이주천 교수님, 홍범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광대학 교수. 네, 반갑습니다. 기존 시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달간 이제 홍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홍범도의 정체에 대해서 단편적인 그런 것은 많은 이해가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한 달 전에 15편의 교수 논문을 이렇게 보고 홍범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3주 전에 지청 앞에서 이제 학술학교에 토론회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느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78년째 아닙니까? 친일 청산을 해야 될 때가 78년째예요. 78년째. 이거 전무후무한 겁니다. 과거 심리 상태에서 거의 100년 가까이 이 악몽을, 원한을 잊지 못하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전쟁사로 보면. 근데 요거하고 같이서 이제 친일 문제하고 이제 친공, 용공 문제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이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과거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쉽죠. 저 사람 뭐 취임하다, 저 사람 공산주의자였다, 항문도 했다 하더라, 이제 교화서라고 그랬는데, 역사를 이해하는 데 대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타임 캡슐을 통해서 그 당대의 환경이 돌아가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의 백그라운드라든가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역사를 국민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뭐 여명의 눈동자 같은 경우에 드라마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거가 참 많아요. 역사는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순신은 영웅이고 원군은 이제 이분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독재라든가 민주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또는 뭐 친일과 항일운동이라든가 또 공산주의라든가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 이렇게 양쪽으로 대립해서 이분법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역사라든가 인간 삶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데리케이트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홍범도가 왜 논란이 되냐면, 이분이 이제 1868년생이고 1943년 2차 대전 당시에 소련 국적을 가지고 소련 공산당 입쪽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군에 들어갔다가 이제 상관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탈영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하다가 또 이제 환경도 그쪽에 들어가서 또 보수 역할을 하다가 사냥하다가 일본에서 이 총포 당도를 하니까 의병을 일으키고 1910년도에 연해도 지방으로 투망강을 건넜다가 결국에 이제 이동희 공산주의자로 된 이동희하고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1922년 레닌을 만나서 훈장이라든가 금화를 받고 또 그전에는 1921년 6월 28일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왜 홍범도를 불러왔느냐 하는 겁니다. 1965년에 이미 박정희 정부 때 2급 훈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훈장 준 것은 1급이었거든요. 그럼 이분이 격상한 정권의 이유가 뭐냐? 자, 문재인 정부는 반일 노선이죠. 다시 항일 홍범도를 불러오면서 우리나라는 반일로 가야 되겠다는 항일 운동의 그 이미지를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아마 중국 가보시면 중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항일 운동입니다. 일본군 때려잡자. 일본 사람 때려잡자. 그 의식으로 통해요. 술도 마시고. 그러면 지금 김일성의 작전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떼어놓으면 한국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가끔 전략이라는 거죠. 한미동맹은 강하기 때문에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반일로 해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만 악화시키면 한국은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고립된다는 전략이 70년대 중반부터 벌써 30년이 지나면서 줄기차게 대남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구도 속에서 우리는 홍범도 장군을 국내 유해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김원봉을 끌어오려 하다가 실패했죠. 너무나 공산주의 6.25 때 그 재가가 크기 때문에 김원봉은 끌어들이려고 하고 홍범도는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건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분이 이제 가장 논란거리를 우리가 보면은 1921년 6월달에 있었던 자유참변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가의 여부입니다. 제가 한 15편의 교수들 논문을 쫙 읽어봤습니다만은 그쪽에서 공부를 하신 분은 저희가 이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아시죠? 그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지금 저는 안 간 지 오래됐는데 굉장히 땅이 있습니다. 전두환 때 일본을 극복하자 그 길을 모토로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천안에. 근데 여러분 나다시 지금 천안에 가면은 이거 안 가지 오래됐을 겁니다. 아마. 그때 거기는 그 독립기념관에 한국사 하는 그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잡지도 내고요. 거기 보면은 전부 잡지라든가 이런 지식인들, 그 석박사 학원들이 한일 독립운동을 계속 배출해낸 분들입니다. 한일 독립운동. 그분들이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교사가 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일 정서를, 주었는데, 그분들이 본 논문을 보면, 홍범도는 장군이고, 영웅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참변에는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책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재판할 때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들어갔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갔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였던가를 묻지를 말고 한국동 절대 선이다. 그 부인이 그 전에서 비군이었는데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임신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아들 둘이 마누라가 그 사랑했던 그 가족 전체가 둘째 아들은 가나다 공사했고, 첫째 아들은 고문에 죽었고, 또 그 부인도 그 일본군에 잡혀서 죽었어요. 이러한 가정, 자기 항일을 위해서 전 가족이 몰두하고, 자기 자신의 평생을 항일운동을 했던 그 위대한 인물, 그의 희생을 누가 그의 이념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묻느냐, 묻지 마라. 항일은 절대성이다. 절대성. 항일에서 무조건 옹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해방정국에서 3년 뒤에 건국하면서 나라가 두동하게 났지 않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항일이었느냐, 아니면 남의 대한민국의 이승만 노선을 따라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국가의 유토피아를 구현했느냐, 이 만주라든가 전 세계에 있었던 독립운동가에는 큰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자,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1919년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지사들은 영국, 미국 이런 자유진영에 원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그게 우드로 윌슨의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영일동맹을 통해서 영국과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의 전술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응징을 하지 못했습니다. 산운동 때 그 많은 교회가 불타고
기관총라든가 만세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해서 끌려가고 해서 죽어갔습니다만은, 예?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문재인 씨는 뭐 몇천 명이 죽었다지만 몇백 명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 영국의 기대는 꽝이었고, 지금 저 아파트처럼 국무부에서 이번 500명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쪽에 아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듯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미국을 믿었는데 미국은 국무부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No answer, no response. 그럴 때 무엇이 터졌습니까? 바로 2년 전에 1917년 10월 달에 볼셰비키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이 터져버린 겁니다. 20세기에 가장 그 충격을 준 그 혁명이 바로 천지대 지각운동이 17년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레닌은 어떤 프로파간다를 했느냐? 약수국가여 내 품에 오라. 내가 모든 돈과 내 의식을 통해서 당신들 아시아 민족들 해방시켜주는데 우리 손을 잡자. 그러니까 3.1 만세운동을 해가지고 한 10개의 단체가 이 국내라든가 만주시내 단체에서 잡혔는데 이거 이래 분열되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상해에 임시정부를 만든 것이 9월달에 했습니다. 1919년 9월. 거기에는 이빨 독립선언을 했던 우리나라의 3대 천재 최남선, 이광수, 홍명희 이 우리나라의 그 3대 천재였습니다. 그 이광수가 거기에 가가지고 안창호 비서 세크리터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비서. 그래서 거기에서 논쟁이 벌어진 것이 자 미국과 영국은 우리를 배신했다. 어디로 가자? 레닌 라인으로 가자. 그런 하나의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무장 투쟁을 해야 되겠다. 왜? 3.1운동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와가지고 하와이에다가 와가지고 그거 지금 굉장히 무리가 간다. 일본의 군사력을 볼 때는. 그게 외교는 디플로마시. 우리는 무리하게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타임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웨이트. 기다리는 사람들 왜 그렇게 급해? 근데 이동희는 레닌으로부터 60만 불에 1차, 2차에 걸쳐서 그 루블을 200만 루블 중에서 60을 1차, 2차 해가지고 60을 받았습니다. 일단 상인들을 공산시키려고 작전 들어갔는데 아니야! 무장투쟁해야 돼!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독일군단이 진공할 계획을 세우고 암차고 이광수 같은 인물들은 아무리 봐도 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준비 좀 합시다. 준비. 우시저택! 그때 분위기는 뭐든지 하면 강경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중동 지역도 그렇고 모여서 회의하면 강경파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국내 진공하자. 1920년은 어떻게 합니까? 무장 투쟁론으로 남주 시베리아에 있던 모든 한인 독립군을 뭉쳐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일본을 몰아내겠다는 작전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지시 플랜이 기획을 했던 것이 이동이고 국무총리 이동이고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홍범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독립됐을 때 독립의 전략, 스트라테지죠. 전략은 파이팅, 군대의 파이팅. 그 다음에 디플로마시, 세 번째 실력, 교육이라도 해서 실력에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작전이 통했습니까? 어느 작전? 디플로마시였죠. 그런데 왜 디플로마시를 했냐? 우리 선배들이 싸우지 않으려 했던 거 아니에요. 개작사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 자유시장입니다. 왜? 두번 같은 경우에는 그 레지스탕스가 있었죠? 군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 2차 대전 때 자기 군대가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하나 가지고 천치로 받은 라디오를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뭘 했습니까? 위대한 프랑스 잔다크가 있던 시대가 있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워라! 프랑스 국민들은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성군으로 빨리 들어올 때 두 번은 그의 장군, 그의 부하들과 군부대와 의기양양하게 개성군에서 성전국가의 일원이 되고 독일 군단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무장군대가 박살나고 이승만 박사가 이야기했던 외교론이 그냥 부각을 약발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지배라든가 연해주라든가 북한도에 있었던 무장투쟁을 해야 했던 그 당시에 병력이 총 마치면 5천에서 1명 1920년대에 가장 많은 독립운동 무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고 군단으로부터 무기를 사가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위대했던 봉오동 전투 6월 10월 청산 전투에서 혁혁한 전가를 올렸습니다. 물론 그 전가는 가장력이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 뒤에 왜 계략살이 났느냐? 왜 계략살이 났느냐? 국가는 군대 없이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군대가 없이 외교를 통해서 국내에 해방이 됐으니까 하지는 뭐랬습니까? 이승만하고 김구에게 당신들 개인 자격으로와 당신 승인 못해 해가지고 10월 11월에 외롭게 군대에 들어왔습니다. 승전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군대가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921년 자유주의 참전에서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상자가 하나도 500에서 김홍일 장군 이야기로는 800명 죽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완전히 본격적인 어떤 사상규의 전투는 일본군하고 싸우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정세를 보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920년대 국제정세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시베리아라든가 북한도 쪽에는 극동공화국이라고 소비에트 러시아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이 시베리아 출병했죠. 근데 그 일본의 이 진격을 막기 위해서 이 시베리아 연해주의 일대에는 극동공화국이라고 레닌 정부가 하나의 일본의 만주국처럼 괴뢰공화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괴뢰공화국은 일본의 진출을 막는데 그쪽으로 많은 무장했던 한인 군대가 무장해가지고 독립운동 하겠다는 그 연예 청년들이 홍범도라든가 김자신 장군하고 뭐 서일 같은 인물이 무기를 거느리고 무장을 해서 파파란 피 끓는 애국심으로 이 시베리아를 단도직하고 넘어가지고 일본군 추격에 쫓기고 하면서 자유주의 쪽으로 몰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동희는 이미 레닌으로부터 200만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정을 공산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떤 계략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군권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죠. 무장투쟁을 해. 원래 또 군 출신이고. 그런데 극동공화국에서 지령을 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3인터넷, 더 서드 인터내셔널이라고 레닌 정부는 국제공산당 조직, 코미테를 조직했는데 그 코미테라는 조직은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헤드쿼터입니다. 그 헤드쿼터는 일국 일당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극동공화국의 지령을 내린 것은 일본군, 시베리아로 출병한 일본군과의 마찰을 최소한 극소화시켜야 된다, 줄여야 된다. 왜냐? 1920년대 초에 이 러시아 레닌 정부는 막 내란이 있었고, 적군과 백군과의 내란이 있었고, 국력이 지금과 같지 않지요. 정권이 완전히 위기에 처했어요. 그 시베리아는 그 적군의 레닌 정부에 반발하는 그 화이트 아미, 백색 군대라 해가지고 치열한 내전 상태가 벌어졌을 것이고, 그 적군의 적인 레드 아미의 적인 화이트 아미 군대에 일본군이 서포트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베리아 쪽에 분탕질 했던 겁니다. 그 자연히 그러면 이 한인 우리 무장대 독립군들은 일본군이 화이트군, 백군을 지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의 그 적군을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크게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독립군 지도자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굉장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하고 영국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에 대해 깊은 성찰이라든가 왜 어떤 구도를 가지고
도와주지 않을까. 이것보다는 반박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야. 에이! 그럼 난 빼게 되겠다. 공산주의로 가겠다. 도와줄 것은 공산주의다. 참을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인 공산주의 운동을 보면은 중국 공산당보다도 더 열심히 공산주의자가 됐던 겁니다. 참지 못하고. 미국이라도 영국은 시기를 좀 봐야 되는데, 당장 이놈하고 붙을 수는 없는데, 시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급했던 거예요. 왜 안 그러냐? 우리는 공산주의 학습, 공산주의를 되겠다. 그런 하나 있어. 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에 들어온 일본군과 막 정권이 들어서고 백군이라는 반항구를 소탕하기에 좀 힘이 빠지고 힘이 좀 버벅거리는 그 적군과의 관계 속에서는 힘이 약하니까 일본군을 가급적이면 시베리아 쪽에서 몰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협상을 활동합니다. 레닌 정부하고 코민테르 국동 그 공화국의 관리들하고 시베리아 출병한 일본 군대하고 이 처음부터 이 서로 내부 협상이죠. 굉장한 오랫동안 시간을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냐. 일본군이 철수를 하면서 철수시켜야 되죠. 소련군은 소비에트는 철수시켜야 되고, 일본군은 이 시베리아 쪽으로 도망가가 무기를 던진 한인 무장 세력을 어찌해야 됩니까? 무기를 버리게 해야 되죠. 이게 공돌이 농부로 만들든지 제거를 해야 된다. 이거 이 쓰레기 처리해야 돼요. 골치 아픈 사람들.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자유시 참변 끝나고 나가지고 1년 뒤에 이 당신들의 일은 끝났다 해서 이 소비에트에서 무장해제시킬 겁니다. 자, 근데 이동희는 원래 자기가 꿈꾼을 장악하다 했는데, 이 한영군이라든가 자기 박진근 자기 그 부하들을 갖다가 모스크바에 은질하게 보내면서 돈도 탔지만은, 거기에는 소비에트군에게 한인 군권을 통일시키겠다는 약속을 해버립니다. 물론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떤 잘 모르고 그런지 어떤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속에서 군권이 소비에트 적극적으로 통일하도록 약속을 했던 것이고, 자유시 참변에서 직접적인 것은 이 고려공산당의 상해파와 일부측파와의 명목상으로는 군권 투쟁이었죠. 알력을 해가지고 이 무장해제를 못하겠다 해라 해서 총질해가지고 무력화시킨 건데, 만약에 경우에 자유시 참변에서 무기를 놓고 거기에 소비에트군에게 통폐하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일본군과의 밀합 때문에 그 다음 해든지 곧 어떻게 됩니까? 무장해제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구도로. 근데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그런 이 1차전 이후의 국제정세라든가 또 이 시베리아 출발한 일본군과 국동공화국 코민테르 이런 정치 변화 이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라도 김구 백분 얘기 나오지만 한 일이라도 일본군만 킬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분기탱전에서 지금 아랍파트 국에 있는 하마스처럼 서로 한 명씩 죽이자. 우리는 언젠가는 그 희생과 열정을 알고 어쨌든 때가 되고 하면 그걸 하겠다. 도와줄 것이다. 하늘이 도와주든지 미국이 도와주든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카파식으로 그런 비슷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나갔는데, 이 홍콩다라든가 이런 이동희 같은 인물들을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보면 첫 단체 초기 공산주의 운동가예요. 초기에 맨 처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동희 같은가 이동희 같은 인물들은 상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뭘 줬습니까? 대한민국 군장상을 줬어요. 근데 37년 전에 이동희 국무총리가 나중에는 1년 정도 하다가 이 레닌한테 받은 돈 문제하고 이 노선 문제 여러 가지가 이승만 계하고
안창호 회장하고 싸우다가 이제 리타이어 해버렸는데 죽을 때는 김구한테도 말했던 것이 공산행위 하라 했고 또 죽을 때 유언장으로 독감으로 죽을 때도 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우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단 국가에서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이 나라가 지금 두 나라가 된 거야. 민족적으로 두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마를 안 탈 수가 없는 게 항일운동 하면서 이 사람들이 북조선을 만들려고 했는 그 라인인지 남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대한민국 라인인지는 그건 분간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스라엘 쪽 보면 북유다왕국에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왕국 있잖아요. 거기 또 다르잖아요.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듯이 이것이 우리의 분단의 하나의 큰 비극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항일운동상, 건국상이 아니라 항일운동 상은 따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동혁하고 관계는 벌써 1912년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고 기록을 보면은 자유시 참전 이후에 홍범도와 이동희 관계는 빠개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는 일이 없고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좀 이 박사 논문들하고 이걸 좀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청산리하고 봉오동 정지를 보면은 일본군 측 자료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거의 300배 차이 나요. 일본군이 한 명 죽었다는 일본군 자료입니다. 우리는 그 300명 죽다 그래요. 자, 이 역사학은 신학은 모르겠습니다. 신학은 자료가 좀 구라치면 되잖아요. 막말로. 하나님이 성령이 왔다 해도 예 아멘 박수 치고 통과되는 게 또 조미준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근데 역사학은 철저하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자료가 없으면 거기 이미지네이션이 추측하는 것도 그건 반공용이라는 것이 완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없으면. 그러니까 완전 구라로 하는 거는 뭐 문학이라든가 신학은 어쩌면 통할지 모르겠어요. 이단전 가면. 근데 역사는 반드시 증언이라든가 근거를 갖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홍범도의 연구자료 같은 거 보면 전문가들이 전국대학 사학학 교수하고 5명도 안 됩니다. 내가 논문을 검색을 해봤는데 홍범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근데 5명도 안 돼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 그리고 거의 전문 교수들은 홍범도를 예찬하는 쪽입니다. 근데 이제 농경이라든가 이런 언론 쪽에서는 이거 아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일본군이 시베리아에 출병하면서 일본군에게는 군들에게 자세한 자료가 많이 남겨 있지 않습니까? 그 소련 쪽에서도 코미테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료가 우리나라보다 사람보다 정확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정하죠? 뭐든지 비행기 타고 사고 났는데도 발견되는 일본 사람들이 쓴 일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잘 일기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서 같은 거 지하철에서 책 읽고 하는 일본 사람들인데 한국 학자들이 일본을 모르는 게 아니다. 이 기록을 보면 코미테는 이런 정책 변경을 했는데 그 당시 정책 변경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코미테의 정책 변화라든가 나쁘게 말하면 배신인데 한일독립운동가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한 건데 왜냐? 자유시 참전 전에 글로 가가지고 중국을 소비에트가 이렇게 하면은 한국과 상해인정과 레인 정부는 대등하게 어떤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한테 지원해주고 우리한테 지원을 받고 우리는 한일독립운동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퀄한 평등한 조약을 생각했단 말이야. 일반 독립운동가들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 문서라는 게 교수들이 보면 일본어를 좀 하면 그 문서를 가지고 보면 잘 변화라든가 빅딜을 했는가 미락이거든요. 얄타 미락처럼 그 자세하게 이 노엘 의정소의 면담 과정 속에서 하는 거를 교수들이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문서를 제대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파고드는 노력이 제가 보기엔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걸 또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니까 300명 죽인 게 아니라 이거 한 50명, 100명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거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뻥튀기를 했는데 한국을 먹고 사는 교수도 많아요. 지금 천안 독립기념관 가면은 몇십 명이 이것이 30년 동안에 항일운동에 썼다 해가지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저기 어딥니까? 지금 일본이에요, 북한이에요, 중국이에요, 어디에요, 지금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도 100년 전에 한 나라들이에요. 독일하고 프랑스 70년 전쟁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EU 만들어가 저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가 용서하라, 예수 원수 용서하라. 예수 원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구도상에서 또 한 가지 문서는 코민테른 문서입니다. 소련이 무너져가지고 배가 고파지고 코민테른의 문서를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쪽으로 해가 많은 학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문서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것이 전 세계 공산주의 코민테른이 미국을 위시해 일본, 영국의 전 세계 코민테른 이 돈이라든가 지침을 줘가지고 암호문을 줘가지고 공산당 조직하면서 전국 활동하는 스파이 암나가는 그런 문서가 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그러면 이 코민테른 문서는 아직까지도 중간에 한 2, 3년 하다가 문을 닫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쇄되고 있어요. 왜? 또는 공산주의 계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외국에 공산당 암나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지금 미국에는 베르나 파일을 해가지고 미 해군성이 이걸 갖다가 이 코민테른 이 시크릿한 텔레그램 이거를 해독을 하면서 이 40년대 50년대 초까지 이 백악관이라든가 국방성 이런데 압력했던 스파이 정보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메가시즘도 일리가 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지금 한국의 학계라든가 언론계에서만 이것이 이제 또 이 부상이 안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서라든가 코민테른 문서를 연구를 하면 이 홍문도라든가 이런 자유시 참여에 대한 진위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뭘 무기로 해가지고 민심을 흔드냐 하면은 과거 역사를 가지고 이제 흔들 겁니다. 과거에 과거에 공산주의를 했더라도 항일운동 한 사람들을 광주에 있었죠? 정유성이. 과거에 항일운동 한 사람들을 느닷없이 이 멀쩡한 사에 불러내가지고, 자, 우리 국민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용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그럴 때 민심을 보면서 이 정권 유정자들은 이 나라를 어느 정도 내가 요리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안 끌고 가지 이걸 요리를 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역사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법률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홍콩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국적도 지금 소련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치고 감사합니다.